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08학년도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이화학술원의 위치가 바로 이제 개관을 앞둔 ECC를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 포럼 끝나고 오늘 마치고 나면 또 이화학술원도 조금 둘러보시고 ECC도 좀 둘러보시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좀 할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연사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교수 포럼은 최재천 교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 최 교수님은 1977년에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으로 가셔서 펜스테이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9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잠깐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1994년에 서울대로 오셔서 10여 년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2006년에 이화여자대학교로 오셔서 에코과학부에 현재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한국생태학회 회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화학술원의 겸임 석좌 교수로 또 재직하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은 여러 가지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게 눈에 띄는 게 제1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진흥훈장 도예학상 수상, 그리고 과학문화재단 동아사이언스 제정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아주 활발한 저서 및 편집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영문 저서를 발표하신 거 잠깐 살펴보면 The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in Insects and Arachnids, The Evolution of Mating Systems in Insects and Arachnids, Taxonomy and Biodiversity in East Asia, Ecology of Korea, Ecological Issues in a Changing World 같은 아주 명작들을 발표를 하셨고요. 국문서적으로는 또 많은 걸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개미 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과학 그 위대한 호기심, 나의 생명 이야기,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그리고 2007년에는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등 다수의 서적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강연의 제목은 21세기 지식과 학문의 대통합입니다. 최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불편함을 안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 모시고 또 둘러보니까 동료 교수님들도 또 대학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게 감히 제가 제목이 너무 거창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거의 1년 내내 넥타이를 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존경의 의미로 제가 넥타이를 맸는데 영 또 이게 또 불편하네요. 근데 하여간 그런 불편함을 좀 안고 감히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는 공부가 주로 시간의 흐름을 연구한다고 할까요?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늘 뒤를 돌아보는 연구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자꾸 미래를 예측하라는 그런 요청을 자꾸 받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미래라는 거는 과거의 관성으로 나타나는 걸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미래가 창조되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도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그 겁 없이 덤벼든 게 한 몇 년째 지금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자꾸 이런 걸 정리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을 까는 의미에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미래라고 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면서 한번 제가 정리를 지금 뭐 계속 이것 자체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리된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조금 선생님들하고 처음에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런 바탕 하에서 과연 우리는 학문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일까 하는 거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마 뭐 이견을 제시할 분이 거의 아마 없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됐고, 아마 향후 몇십 년 동안 이 화두를 벗어나기는 이 지구촌이 이 화두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뭐 우리는 기후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서엽 선생님이 제가 참 이상한 수상한 상을 다 수상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상을 명색이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그 여성 비하를 절대로 할 리는 없습니다. 그건 꼭 믿어 주십시오.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뜻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길래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여성들의 고쟁이 사이즈가 이렇게 18세기부터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그 세계적인 경제, 사회, 정치 지도자들이 빌 게이츠와 같은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해마다 한 번씩 다보스라는 곳에,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 모여서 세계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진단하고 토론하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 2005년, 6년, 7년, 3년 연속 가장 중요한 의제로 토론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 꼭 돈 버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경제계 사람들도 이거를 다 고민해야 된다. 뭐 그 이상 뭘 얘기할까 싶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드디어 이 문제에 천착해 오던 분들을 노벨 평화상까지 주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뭘 하는 습성이 있는 정부인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는 환경부가 몇 년 전부터 좀 이런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소위 국가 장기 생태 연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200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0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총괄을 맡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10년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사업이겠죠. 계속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생태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환경부가 작년에 이런 참 제가 생각할 땐 참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충남 서천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생태원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환경부가 제안을 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 금년 말 12월 31일에라도 하여간 삽질을 시작하게 해달라, 지금 이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완공해야 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요즘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했는데 더 쉬울 것 같아서 가로하고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만 평 규모로 지금 계획 중이고요. 전체 예산이 지금 3,40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 2011년이나 12년 한 늦어도 13년 정도까지
박사, 석사급의 연구원이 한 적어도 30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요즘 이거 선전하고 다닙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박사, 석사급의 300명이 생기는 그런 분야가 어디 있느냐. 요즘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다닙니다.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우리 이화대학의 에코과학연구소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지난 2월 22일에는 우리나라 환경재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생각하면 세계 최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도 많고 언론에 좀 매일같이 등장하는 이슈이긴 하지만 이거를 조직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홍보하고 하는 기관이 어느 나라에도 이상하게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공동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월 22일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창립 그걸 하는데 정말 그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한다 하는 분들이 그냥 다 모여 들으시고 요즘 뭐 모두가 다 바쁘셔서 뭐 이런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이사 좀 돼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면 다 사양을 하시던데 이건 저희가 30명 모시려고 했는데 왜 난 안 껴주느냐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갖고 지금 50몇 명으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기업인 정부에 계신 분들 시민단체 학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외국에서도 제인 고덜 박사님이나 레스터 브라운이나 호지나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지금 참여하시기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붙어 있던 광고였습니다. 공익 광고 대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통계청이 발표하기를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보다 커진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분들이 숫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좁은 경로석으로는 부족해서 이리로 옮겨드리고 이분들은 뭐 몇 분 안 되니까 이제 가셔라 뭐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웃으셨지만 정말 웃을 얘기인지 하는 건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또 하나 2020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정말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일본을 앞질러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노인국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배 교수님들 많이 모시고 또 고령화 얘기 잘못하면 좀 인기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열심히 내세우고 있는 다이내믹 코리아,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그 역동성을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 잘못하면 DY까지는 같은데 DY ING 코리아가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성시대가 온다고 너무 일찌감치 남성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너무 떠들다가 멀쩡하게 서울대 잘 있다가 이리로 잡혀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인데요. Mother and Child라는 그림인데 피카소는 그 미술사학자들이 근데 굉장히 정말 괴팍한 양반이었던 게 틀림없나 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하던데 이거를 시카고 미술원에서 전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황급히 연락을 하고는 이 잘라낸 부분을 보내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말고 이 남자를 아빠로 보이는 남편으로 보이는 제가 보이는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남자한테는 이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이분은 엄마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람이 생선 한 마리를 붙들고 있는 이거를 잘라내고 여기를 덧칠을 해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 그림을 책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이게 우리 시대의 변화를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자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자원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시선을 보십시오.
생선도 보지 않고 생선을 가지고 온 공급자인 이 남자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여성들의 경제력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언젠가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홀로 어느 정도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구태여 이 골치 아픈 지아비를 섬길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놓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20세기에 살아남을 나라 아무 데도 없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여성들을 가진 나라, 뭐 다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교육도 제일 많이 받았고 능력도 좀 탁월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아주 비참할 정도로 낮은, 아시아권에서도 낮은 나라입니다. 아마 변해야 할 거다 하는 거고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대에 돌아다니면서 그 경험을 쓴 책이 열대예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은 되게 안 팔리는데 그 책의 요 문구는 어떻게 사회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썼는데요. 섞여야 건강하다, 섞여야 아름답다, 섞여야 순수하다. 이게 섞여야 순수하다는 말은 좀 굉장히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진화를 연구해 보면요, 진화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전자가 끊임없이 섞여 왔습니다. 이게 진화의 아주 진면목입니다. 유전자가 섞여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계속 유전자를 섞어온 게 자연인데, 그럼 자연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연은 순수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순수하고 자연은 섞여 있고 그러면 섞여야 순수하죠. 제 궤변에 일단 넘어오신 걸로 치고, 섞여야 아름답습니다. 지금 뭐 거의 미인들은 대개 혼혈 민족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 집안에도 스웨덴 남자가 하나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이 스웨덴 남자랑 한국 여자랑 피를 섞어 놓으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는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섞여야 아름다워집니다. 더더군다나 섞여야 건강해집니다. 지금 저 조류독감 또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또 들썩들썩합니다. 전국의 여러 곳에서 철새가 주범인 것처럼 떠들다가 지금 철새도 없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철새들은 주범이 될 수 없는 가장 막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철새는 늘 조류독감에 의해서 죽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내성이 약한 몇 명만 죽고 몇 마리만 죽고 나머지가 또 새끼를 낳아서 그 자리를 메우고 이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이게 성을 가지고 번식을 하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닭장, 오리장 안에 키우고 있는 닭과 오리들은 알 잘 낳는 놈, 저 살코기 맛있는 놈을 선택하려고 인위 선택을 수천 세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유전자 다양성을 거의 상실한 복제닭, 복제오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쩌다가 AI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만 하면 한 놈만 증상을 보여도 2, 3일 후면 다 걸린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나타나면 그 펄펄 살아있는 닭들을 그냥 땅에다 끌어묻는 겁니다. 몽땅. 그 문제가 뭐냐?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 해 전에 제가 제 신문 칼럼에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많이 섞였다, 이런 얘기를 잘못했다가 저 정말 엄청나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그 여성 문제 가지고 뭐 호주제 얘기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전화 들면 야 이 XX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괴롭지만 이게 정확하게 찝어서 야단 치시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전화하시고 자네 나 좀 보게 그러면 이제 끌려가서 서 있으면 어쩌자고 그런 경솔한 얘기를 했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단일 민족의 이념만큼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저희가 유전체 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상당히 많이 섞인 걸로 나올 텐데요. 어떤 한 평소에 제가 많이 존경하던 선배 선생님인데 저한테 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설사 사실이라도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 왜 그랬습니까, 선생님? 단일 민족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붙들어주는 이념이기 때문에 사실과 무관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화를 내셔서 제가 뭐 그냥 그 자리에서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갈릴레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도 사실인데 밝혀질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 유전적으로 섞여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작은 나라로 양쪽에 뭐 여러 군데서 이런 걸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았던 우리의 강인함이 혹시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나라는 농촌의 결혼의 40%가 국제 결혼입니다. 이걸 애써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직시하고 다민족화하는 그 과정에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흐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가 영어로는 믹싱이라고 해놓고 우리말로는 혼화의 시대다 이렇게 하고 요즘 좀 이것저것 읽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만 섞이는 게 아니라 그 피에 묻어오는 문화가 섞이고 과학과 기술이 섞이고 과학과 사회가 섞이고 종교와 문화가 또 종교와 과학이 이제는 손을 잡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러 개가 섞이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뭐 인류의 역사를 그러니까 저야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없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2006년 3월 16일 타임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는 그런 특집 기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타임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The age of creativity and innovation인데 그냥이 아니라 the greatest creativity and innovation에 산다. 사실 생각하면 인류의 역사상 창의력과 혁신이 요구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뾰족한 돌 주워서 쓰다가 큰 돌을 절벽에다가 확 부딪혔더니까 깨지면서 아주 날카로운 면들이 나오더라. 발견해서 부셔갖고 쓰고 갈아 쓰고 하던 그때도 이미 우리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 창의성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내내 필요한 거였는데 타임지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걸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고까지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타임지의 이 기사는 혁신의 주체가 예전에는 극소수의 천재나 지도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수에게로 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들 중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만 내놓으면 그 아이디어가 컴퓨터 베이스드 메커니즘에 의해서 금방 구체화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을 지니는 얘기입니다. 익사이팅합니다.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정말 학생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계급에 의해서 그런 걸 꿈도 못 꾸던 그런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으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빤했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뭐 이렇게 견제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아프리카든 뭐 남미든 어디든 언제 누가 무슨 아이디어를 들고 세상을 뒤흔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책 덮던 시절은 갔다. 피터 드러커가 명확하게 그렇게 짚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경제, 지식 사회고 지식 사회에서는 배움의 끝이 없다. 계속 배워서 또 사용하고 또 배워서 또 사용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뭐 우리 좀 조금 너무 시시하게 요즘 사용되고 있죠. 평생교육원 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대학에 들락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 한번 그 학문의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우리나라를 치면 연암 박재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 언제 제가 이렇게 저 퀴즈를 냈더니 어떤 분이 저는 정답을 여러 학문을 넘나든 분입니다. 이거를 정답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니까 제가 아주 오늘 작심하고 표말을 한번 하면요. 이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어쩌면 학문간의 넘나듦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을 거다. 하기 쉬웠을 거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분이 여기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여러 군데를 파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19세기와 20세기를 지냈습니다.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합니다. 주로 과학의 도움으로 엄청난 지식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엄청난 지식, 그 방대한 지식을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학문 분야를 통달한다.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있지 않은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일을 해온 겁니다. 전문화입니다. 이 방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전문인이십니다. 그리고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 한 요쯤에서 지금 파고 있는데 정말 안 파집니다. 좁게 하다 보니까 삽질할 공간도 잘 안 나오고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늘 저도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작년이죠. 이미 저 연말에 저 신문을 읽다가 황병기 선생님이 우리 대학에 오래 계시다가 퇴임하신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첼로하는 장한나 형한테 덕담을 하는 기사였는데 거기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같은 나라에 살았는데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이런 일을 안 하지만 예전엔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김장 독을 묻었습니다. 근데 김장 독을 요만한 걸 묻어라 할 때 줄자를 가지고 나오셔서 그 지름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땅을 파신 분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IQ가 2자리만 돼도 그 독을 보면 그거보다 이만큼 넓게 파야 그놈을 묻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거의 본능적으로 압니다. 깊이 파려면 넓게 파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혼자서 진리의 시면에 도달하시겠답시고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시겠답시고 넓게 파기 시작하시면 평생 파보셔야 표면 긋다가 돌아가십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지식의 총량이 너무나 방대해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자기가 파고 있는 곳은 확실하게 파면서 이제는 옆에서 파는 분들이 어떻게 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만 잘하면 그냥 살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학문이 정말 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서 여러 분야가 함께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문제들. 지금 대통령님은 운하를 파시겠다 그러는데 그 운하가 건설업자가 혼자 결정할 문제입니까? 경제학자가 혼자 결정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토목공학회가 집단으로 한 학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전 분야에 전 국민이 다 의견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이제는 거의 모두가 복잡계 문제들입니다. 컴플렉스 시스템의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는 여러 분야가 함께 덤벼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어쩌면 제 하버드 대학의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윌슨 선생님이 말씀하신 컨실리언스의 개념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는 컨실리언스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통섭이라는 말을 제 깐에는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분야를 넘나들고 여러 학문 분야의 이론과 지식들을 한데 묶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강연을 하면서 했더니까 동국대학의 불교학과 선생님이 저를 황급히 강의 끝나자마자 구석으로 몰고 가더니 그냥 귓속말로 전 선생님 그거 만들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원효대사님이 늘상 쓰시던 말씀인데 그걸 천 선생님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정말 알고 보니까 그 원효대사님이 화엄사상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한자를 뭐 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불교학 계통의 책들을 좀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학자들이 쓴 책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 학자들도 그 불교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원효가 얘기한 화엄을 들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조화로워지는 경지랍니다.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게 조화로워지는 그 화엄, 이게 이 불교의 최고인데 그 화엄에 이르는 방법론으로 원효가 제시한 게 바로 저 통섭이랍니다. 뭐 제 지도 교수님은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컨버전스나 컨플루언스나 뭐 유니피케이션이나 이런 많은 단어들을 물리치고 18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썼다가 사라진 그 고를 발굴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워낙 학식이 깊으시니까. 저는 어쩌다 뒷걸음질 치다가 뭘 하나 물컹 밟았는데 그게 아이고 원효대사님 거를 밟았습니다. 이 뭐 제가 보통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냥 통합이라고 번역을 일단 했습니다. 중국이나 타이완에 번역된 걸 보면 융통, 일치성, 개합 이런 말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일본 분들이 그냥 일본 분들은 뭐 한자를 보면 그냥 느낌이 오시나 봐요. 너무 느낌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좀 우쭐했었습니다. 이런 데서 저도 출발을 합니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행보가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학문의 경계를 도무지 존중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생물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앉아서 평생 학문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 그 울타리 안에 앉아 계십니다. 과연 그게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론일까? 가장 좋은 방법론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궤적을 따라서 자유롭게 좀 쫓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 학회 한 10곳에 기조연설을 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문들을 하시는 분들 학회에 기조연설을 하라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생활과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생활과학협회 학회 회장님이 금년 우리 학회 주제를 생활과학의 통섭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어느 사회학 관련 학회에 가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있는데 저쯤에서 몇 분이 얘기하시는 궁시렁궁시렁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떤 분이 쟤 사회학하네요? 아니 쟤 생물학했어. 근데 생물학한 놈이 여기를 왜 왔어? 제가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불러놓고는 그렇게 야단을 하십니다.
참 우리 학계의 모습이 남의 분야에 들어와서 설치는 꼬락서니를 정말 못 봐줍니다. 근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라서 저 이 책 그 서문에 우리말 서문에 학문의 국경을 넘나들 때 제발 이제 여권 검사 좀 하지 말자. 그냥 제가 어느 날 정말 겁 없이 한 3년 동안 이 책 저 책 읽고 제가 양명수 선생님이 세인트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알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양명수 선생님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사랑해야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거꾸로 얘기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 없이 가서 책을 과학과 뭐 세인트 어거스틴 뭐 이렇게 책을 냈다. 근데 양명수 선생님이 읽어보고 역시 안 되네. 그때 저를 야단치셔 주셔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죠. 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만 하느냐. 이건 뭐 제가 혼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실은 노력 많이 합니다.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하자. 간학문적, 뭐 학제적. 근데 해보신 분들이 다 실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보고 나면 이게 뭐 철학하시는 분들은 multidisciplinary를 상당히 긍정적인 그 용어로 사용하시는데 제가 조금 비틀어서 사용합니다. 다학문적 유희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냥 놀았지 뭐 실제로 정말 간학문적 뭘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된 단어입니다. transdisciplinary approach를 정말 해야 된다. 우리말로는 범학문적 정도가 되겠죠. 진정으로 학문 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넘나듦이 자유로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컨실리언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휴월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이분은 강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다. 그러니까 작은 분야의 지식들이 다 언젠가는 한데 모여서 큰 학문을 이룬다. 그래서 지극히 가법적이고 전일적인 그런 컨실리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뭐 저 신용환 선생님이나 한영원 선생님이 들으면 맨날 우리 하던 건데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굉장히 동양적이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윌슨 선생님은 컨실리언스 책을 쓰시면서 이 말은 따왔지만 개념은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연과학적인 리덕티브, 환원주의적인 컨실리언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윌슨 선생님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손을 잡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윌슨 선생님이 갖고 있는 칼은 인문학 가지고는 좀 인문학적인 방법론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자연과학이 해줄게. 거의 그런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 제국주의자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리덕셔니즘에 바탕을 둔 겁니다. 저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책만 그냥 제대로 번역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서문에다가 조금 다른 소리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윌슨 선생님의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두 개를 어떻게 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워낙이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윌슨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20세기 후반부에 자연과학이 계속 해오던 일인데 그걸 21세기 100년 동안 또 계속 하자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21세기에는 진심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서 진심으로 어떤 범학문적인 컨실리언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인문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다. 인문학이란 학문과 자연과학이란 학문은 애당초 만날 수 없는 학문이다. 기본부터가 다른데 그냥 불가능하더라도 하고 싶습니다. 왠지 이번 세기에는 그걸 해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무지하게 제가 밀고 나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떠드니까 기존의 우리 사회에 통합, 융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통섭이랑 어떻게 다르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도 고민하던 중에 우연찮게 2006년 가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6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가 또 토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이크를 보내시면서 정리를 좀 해봐라. 근데
마이크가 저한테 오는 과정에서 온갖 선생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그대로 봤습니다. 저한테 마이크가 왔을 땐 저는 그냥 정리만 했으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통합은 물리적인 합침입니다. 통합신당, 뭐 학과 통합,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그냥 합쳐지는 이게 통합이고, 융합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하나 이상이 녹아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화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이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통섭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냥 섞이는 게 아니라 섞인 다음에 자식을 좀 낳아줬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걸 탄생시켜 달라. 그럼 그건 생물학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선생님들도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통섭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냥 만나는 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통섭 책을 컨실리언스를 번역하는 5년 내내 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정일 선생님이랑 5년 동안 만나면서 다이얼로그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가 만나니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더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용어는 좀 다른데 상당히 많은 접근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저는 저 표본 사이즈 1이지만 경험을 좀 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면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윌슨 선생님은 인문학을 얘기하실 때 분명히 예술을 포함한 인문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봐도 자꾸 예술은 왠지 밀려가는 것 같은, 아까 우리 동아시아학 하는데도 거기도 예술은 전혀 없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황지우 총장님이 문광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받으셔가지고 아예 거기 무용원, 음악원 이런 거 하다가 7번째 원으로 통섭원을 아주 만드시고 계십니다. 저하고는 상의 한마디 안 하시고 컨실리언스라는 제목으로 미술과 과학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000년 런던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에서는 유명한 네덜란드 디자이너 얀 파브르가 Consilience, an Art Installation이라는 특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곤충학자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런 일에 얼마 전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베니스 비엔날레의 우리나라 한국관에 이형구 조각가의 전이 특별히 열렸는데, 이 양반은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을 화석으로 발견했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발한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또 이게 생물학적이니까 절대로 글을 써달라 그래서 거기 배포하는 데다가 제가 글을 썼는데, 비평문을 썼는데 Neo Cambrian Imagination이다 하고 얘기해봤습니다. 캠브리아 시절에 엄청난 폭발적인 진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써본 거고요. 음악의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과학과 음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나온 책들이 있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음악이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는 연주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 연구로서, 학문으로서의 음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음악대학들이 앞으로 풀어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문으로서의 음악이 음악대학에 존재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학문간의 이런 것, 음악의 발달 이런 게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윌슨 선생님은 이 세상의 시스템 중에 가장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 둘을 꼽았습니다. 인간의 뇌와 자연 생태계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한 5분만 선생님 주세요. 이분은 우리 유전자의 구조,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이건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받는 제임스 왓슨이죠. 2004년에 바로 그 위대한 발견의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The Next Century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22세기는 아니고요. 21세기 지금 세기입니다. 21세기에 생물학과 심리학이 만날 것이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생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하러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냐? 심리학, 심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뇌를 연구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다윈의 책을 그 위대한 종의 기원을 들여다보면 이게 거의 15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책 내내 심리학 얘기 안 하시다가 맨 끝에 가서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책을 마쳤습니다. 먼 미래에 여러 중요한 연구들이 새로 생길 건데 심리학은 전혀 새로운 기초 위에 놓을 것이다. 150년 전에 다윈 선생님이 이미 아마 훗날 생물학자들이 학자들이 뇌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뇌의 진화를 저희들은 이렇게 세 단계로 봅니다. 생존의 뇌가 처음 진화했을 것이고 숨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 다음에는 감정의 뇌가 진화를 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설명의 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팬지는 아무리 영리하다 그래도 설명을 하진 못합니다. 설명을 할 줄 아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를 쓰고 소설을 만들고 예술을 창작하고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 신화에 얽매여 살고 심지어는 제가 잘못하면 폭탄 발언을 하는 거겠지만 심지어는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을 창조해낸 그런 동물인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explaining brain이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브레인이 아닐까.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나로 에르고 숨입니다. 설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는 설명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진행했으면 21세기의 학문은 저는 설명의 뇌의 진화를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나요? 뇌과학자들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닐 겁니다. 모든 분야가 다 덤벼들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내추럴 이코시스템처럼 복잡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간단한 늪만 하나 보시더라도 이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생물체들 간의 관계, 그들만의 세계, 이 모든 것을 연구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ecological niche라고 설명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인데요. 2007년 6월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부부가 오셔서 서강대 총장님하고 대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턱 꺼내놨습니다. IT 다음은 생태학이다. 전 뭐 그냥 야 이게 드디어 내가 돈 버는 학문에 있나 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다 이미 예견했습니다. IT는 15년 남은 산업이다. 그러니까 15년 후에는 IT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고요. IT로는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건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산업, 그런 시대를 준비하려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생태학이 중요해질 거다. 미래학자들이 향후 20년, 30년간 세계 시장을 인도할 산업으로 에너지 산업과 환경 산업을 꼽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엔 이미 7년 전에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입니다. 인문학과 자연이 만나서 거기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컨실리언스 강의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우린 말은 썼는데 별로 고민은 안 해봤네 그러면서 같이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애써 이화대학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런 복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에코과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최초지만 사실 외국엔 최초가 아닙니다. 외국엔 좋은 대학에는 다 있는 과입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OEB라고 했고요. 예일이나 프린스턴에는 EEB, 웬만한 좋은 대학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과들이 다 여러 대학에서 생겨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미래전략청을 설립해달라고 열심히 떠들었더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대열에 50개국 대열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드리기로 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